네, 박성태 사람과 사회연구소 연구실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박성태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제 인사를 마침 무시하셨습니다. 저 이렇게 무시당하고 살아요. 의도된 행동이었을까요? 그런 것 같은데. 집중 좀 하세요. 집중 좀. 그동안 좀 쌓인 게 많으셨던 거 아닐까요? 저한테 편파적으로 왜 그러십니까? 네. 노지민 미디어오늘 기자 모셨습니다. 네, 어서 안녕하세요. 우리끼리, 저도 좀 대답을 하지 말걸. 합이 좀 덜 맞았어요. 우리 둘만 화기애애하게 합시다. 네, 죄송합니다. 지금 편가르기 하시는 건가요? 저 삐졌어요. 자, 오늘 얘기 좀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이제 뭐 총선 12일 남았죠. 이제 판세 얘기 좀 본격적으로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판세를 지켜보는 언론의 시선은 좀 어떤 것 같습니까, 박성태 실장님? 일단 뭐 언론들이 대부분 판세를 전문가들의 죄송합니다 얘기를 따서 다루는데 네. 실제 나오는 것보다 아무래도 약간은 보수적으로 쓰기 마련이죠.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않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뭐 전문가 사인 어떻게 본다 이렇게 했다는데 뭐 민주당이 일당이 되는 쪽으로는 많이 쓰고 있는데 뭐 주 초반까지만 해도 과반이 안 되는 걸로 했는데 실제 또 들리는 얘기는 과반이 훅 넘을 수도 있다. 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뭐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죠, 사실은. 예, 그렇죠. 네. 아무튼 이제 관심사는 그 오히려 보수 언론 쪽에서 그러니까 여당의 총선 위기론을 좀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예, 총선 위기론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다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나는 이 위기론의 원인이 뭐냐? 어떻게 보면 이제 나라를 위해서 이 원인을 개선해야 된다. 시정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대통령의 불통이죠. 위기론의 본질은 대통령의 불통이다. 민심과 맞서는 모습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하는데 네. 대표적인 게 이종섭 대사의 호주런 문제가 있었고요. 대통령실은 계속 문제 없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현재 귀국해는 있지만. 그렇죠. 그리고 의대 정원 증원 2,000명을 고집하는 거. 대부분의 언론이 또 전문가들이 의사들의 증원은 맞지만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2,000명을 고집할 건 아니다. 협상하라. 결과가 뭐든 네. 요 얘기를 많이 주문합니다. 예. 대통령실은 미동도 안 하고 뭐 여기 대파 문제까지 겹쳤죠. 이 부분은 총선 승패와 관련 없이 대통령의 고집불통적인 모습은 개선해야 된다. 그런 게 이제 총선 위기로 나타났다라는 관점이라면 네. 또 하나의 관점도 있습니다. 어떤 건데요? 다른 거는 이제 총선 또 하나의 관점은 여당이 과반을 해야 전국이 안정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위기의 여당 위기의 본질인 대통령의 불통 이런 모습이 고쳐져야 된다. 그러니까 결과를 위해서 목표점은 그거다. 그렇죠. 그런 지적도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이제 야당이 과반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당이 안정적 의석을 확보를 하는 게 시급한데 대통령이 왜 불통하고 민심과 엇나가느냐 이 부분을 지적하는 칼럼들도 많았습니다. 조선일보 칼럼에 결단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단어가 등장을 한 게 있어요? 예, 27일자 김대중 칼럼니스트의 칼럼이었습니다. 네. 제목은 4.10 총선에 정권이 달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초반에는 좀 길게 나오면은 상당 부분은 대통령이 참 고생했다. 대통령이 사실 정치 초보라고는 하지만 민주당이 야당이 170석 넘는 의석을 가진 가운데 고생고명하면서 왔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갈등도 대통령이 양보를 했고 쉽지 않지만 이 대통령 측에 적응하면서 대통령 학을 배워가는 중이다라는 논조로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대통령이 만약 그 칼럼을 봤다면 기분이 좋고 위로받을 만했는데 뒷부분에 나옵니다. 마지막 세 줄의 핵심인데 민주당이 제1당이 되면 전국 주도권은 이재명 대표에게 넘어간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정권은 할 수 있는 게 없고 이름뿐인 자리가 된다. 그 다음에 그러면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의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결단은 뭔데요?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당이 패했을 경우 이 뒤에 결단을 언급한 건데요. 네. 그 앞에 맥락으로 보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없다라고 한 표현들이 직접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떤 결단이냐? 추정컨대는 물론 김대중 칼럼니스트가 여기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맥락상 추정컨대는 어떤 방식으로든 대통령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 일자리를 내놓아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이제 압박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사실상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경고
이번 총선을 지금 잘 못 치르고 있는데 네. 만약 지면 대통령 본인이 큰일 난다. 그러니 조심해라라는 강력한 경고를 해석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이제 이제 다시 떠올려지는 게 박근혜 탄핵의 서막이 어떻게 올렸냐면 2016년 총선에서 당시 새누리당이 패배를 하고 예. 1년 뒤에 그 TV조선에서 최순실 보도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그게 서막이잖아요. 사실 좀 더 앞에 있었던 게 제가 7월 초로 기억을 하는데 2016년 7월 초로 기억을 하는데 우병우 수석의 처가가 넥슨으로부터 빌딩을 매입한 거를 조선일보가 강하게 보도를 합니다. 이제 권력 내부에 대한 폭로가 시작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 박근혜 청와대랑 조선일보와 대결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나중에 이제 조선일보의 당시 사장이 다른 어떤 뭐 향 접대를 받은 걸로 물러나기도 하는 그 과정에서 그다음에 TV조선이 미르재단을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치고 그렇죠. 갈등이 생겼죠.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박근혜 탄핵의 그 발발 지점은 사실은 야권이 아니라 여권이었다는 거죠. 예. 그때 당시에. 처음에 이제 조선일보와의 힘대결 그냥 현상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보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뭐 쭉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을 주시다 보니까 그게 떠올라서 한번 좀 환기를 시켰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근데 물론 지금 총선 결과는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죠. 뭐 예단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고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예. 그런 상태에서 이제 총선의 최고 지휘탑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잖아요. 그러면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이야기 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28일자 동아일보의 김수덕 칼럼니스트의 김수덕 대기자의 칼럼이 대표적인데 여당 속 야당 한동훈이 자임하라. 라고 돼 있는 칼럼이 있습니다. 차별화하라. 예. 네. 그러니까 야당에게 정권이 넘어가면 야당은 방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못 믿는다. 또 범죄 혐의자로 그득하지 않느냐. 칼럼에 나온 표현입니다. 그리고 야당이 복수혈전에 골몰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를 언급이 되는데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대안은 있다. 대안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여당 속의 야당 역할을 선언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뭔 말이냐면 일단 대통령이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건 전제로 한 뒤에 그렇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이 불고 있는데 이 표가 야당으로 가면 정권이 불안정해지고 또 말씀한 대로 뭐 여기 나온 대로 복수열전에 골몰하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예 대통령과 선을 긋고 야당 역할을 하라라는 주문입니다. 김순덕 대기자는 그전에도 뭐 한 5일 전에 비슷한 내용을 칼럼으로 썼는데 당시 더 늦기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 목소리를 내야 된다. 대통령한테 실망한 유권자가 이재명 조국 대표가 아닌 한동훈에게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몇 번 지적을 하는 건 첫 번째 지적이 안 통하니까 두 번째 지적을 또 한 건데 여전히 뭐 이 두 번째 지적도 통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그 박선태 실장이 전해주다 보니까 갑자기 그런 불현듯 궁금해지는데 김순덕 대기자는 이른바 윤한 갈등이 1라운드가 있고 2라운드가 있었다고 언론이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1라운드는 이른바 이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에 대한 것이었고 2라운드는 이종섭 대사문 처리 문제였었는데 그러면 그거는 본격적인 갈등 여당 속에 야당의 길을 걸었던 건 아니다라는 평가를 깔고 있는 거네요. 이 칼럼에 따르면. 그때는 제가 해석하기에는 그때 이미 야당의 역할을 좀 목소리를 냈지만 사실은 선거 앞에서 대통령에게 집권여당 대표가 그대로 명시적으로 반기를 들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첫 번째 1차 윤한 갈등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2차 윤한 갈등은 완곡한 표현으로 그런 게 좀 보였습니다. 하지만 잠깐 그런 표현을 보일 뿐이지 그게 지속적을 가지고 모든 의제를 그렇게 가져간다고 볼 수 없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김순덕 대기자가 얘기한 것은 완전한 결별. 그렇죠. 이 수준까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다. 제가 해석하기에는 그 정도가 아닐까. 그러니까 주도권을 아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져와라라는 주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큰맘 먹으면 주도권은 가져온다는데 그거는 국정 운영의 주도권이라기보다도 일단 마이크의 주도권이겠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럼 그것대로 운영이 되느냐. 예를 들어 의대 정원 문제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강력하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배제하지 않고 협상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강하게 2,000명 고집하지 말자.
천명만 하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예컨대 대통령이 그럼 과연 그 말을 들을 거냐? 그건 별개의 문제죠. 대통령이 말을 안 들으면 총선 열흘 좀 넘게 남겨두고 오히려 내분만 커질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선 이후에는 총선의 승패에 따라서 뭐 한동훈 위원장이 차별을 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한계에 봉착할 수 있는 거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총선 결과의 틀을 안에서 어떤 그 규정이 되기 때문에 그럼 뭐 여기서 논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총선 전에 그래서 여당 속에 야당의 길을 걸으면 정말로 그러면 국민의힘은 다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느냐 그래서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냐.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계산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예. 김순덕 대기자는 아직은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게 보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예.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어제 뉴스로 많이 탔던 게 정치를 X같이 한다. 좀 이제 입이 거칠어지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제가 이제 여권 관계자 물어보니까 계획된 발언은 아니고 실언 정도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오후에 있었던 유세에서는 이 동물처럼을 빼고 정확히 말하면 동물가치인데 이 동물가치를 빼고 그냥 멋가치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약간 순화시켜서 표현했기 때문에 본인도 아 이거는 너무 나갔다 실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되는 게 현재 없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 같은 게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내부의 움직임은 약간은 있겠지만 가장 강력하게 앞서 위기의 본질인 대통령의 불통 모습이 견고한 상태에서 지금 내부의 여당 내부의 보고서들은 상당히 판세가 안 좋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스트레스가 반영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에 대해서 좀 각을 세웁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최근에 그런 약간은 어투로 보면은 꼭 그건 아닌데 내용으로 보면 신경질적인 반응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 25일이죠. CBS 기자 질문에 대한 답에서 나왔는데 당시 맥락을 전체를 보면 이렇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가 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이 두 분이 사법 리스크 구체적으로 하면 범죄 혐의를 국민들이 망각하면 안 된다. 지금 야당 대표로 나와서 유세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망각하는 것 같은데 망각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자 당시에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방문하기 전이었는데 네. CBS 기자가 그런데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방문을 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정농단 특검을 주도하고 또 공소유지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유죄확정까지 받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유죄확정을 받은 분을 방문한 이유는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입장이 바뀌었냐고 묻자 정확한 워딩이 CBS 뭐뭐뭐 기자죠? 또 그런 류의 질문을 하시네 라면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대답은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처럼 권력을 장악하려는 것도 아니고 본인도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본인도 이제 정치인이기 때문에 만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뭐 답변 내용과 이런 부분들 한동훈 위원장의 주장이고 생각을 얘기할 수 있지만 답변 과정에서 특정 매체의 이름과 기자 실명까지 언급했기 때문에 당시 거기에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있었거든요. 생중계되면서 이 기자는 일부 커뮤니티에서 조리돌림 당하고 또 본인 SNS도 많이 비공개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 부분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충분히 사실은 그런 환경에 대해서 뭐랄까 간과했다고 볼 수도 있고. 근데 혹시 한동훈 그 위원장의 그때의 심경이 혹시 이런 거 아니에요?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 벌써 몇 번 만났는데 혹시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한동훈 김경률 비대위원 얘기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지금. 그래요? 근데 이 CBS 그 해당 기자가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해서 예전에 질문을 지난해 한 연말쯤에 했을 때 그때도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문제 삼은 적이 있었던 기자거든요. 이게 그러면 왜 물어보느냐 민주당이 저한테 물어보라고 시키고 다닌다고 그러던데. 기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논란
질문들이 제기됐을 때 안 물어보면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기자의 그런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담아놨다가 누구누구 기자죠? 뭐 이런 질문만 한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이 책임을 언론 탓으로 돌리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제 한 위원장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나경원 국민의힘 동작을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민의힘 후보도 최근에 그 권순표의 뉴스하이킹 나와서 뭐 한동훈 위원장 한계론 얘기를 하니까 뭐 전부 질문이 저희 당 계속 이런 질문을 하니까 우리 당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뭐 친명횡재, 비명횡사 이런 건 안 물어보냐 이렇게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보면은 예전에 뭐 대표적으로 홍준표 대구시장도 그렇고 대부분 이렇게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또 언론의 질문에 대해서 오히려 너희 때문에 우리가 잘 안 되잖아라고 탓하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예전에 그 여의도 사투리 같은 거 쓰지 않겠다. 난 달라지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런 걸 제일 먼저 배워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우리 박성태 실장은 또 앵커 출신이신데 인터뷰가 왜 그 질문을 그런 식으로 하냐. 이렇게 하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뭐 인터뷰가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이건 물어봐야 될 질문이어서 이렇게 합니다. 라고 저는 보통 얘기를 합니다. 힘들어요. 그죠? 네, 그렇죠. 힘들어요. 아무튼. 그런 질문 받았던 기억이 떠오르시나요? 저도 여러 번 그런 거 비슷한 연구 받았죠. 사회자의 편파적으로 진행하십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대답이죠. 아니 단독으로 보셨는데 균형 있게 하려면 제가 좀 그 대척점에 서서 질문 드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모범 답안이에요. 뭐 어렵게 생각할 뭐 있어요. 그죠? 저도 이제 모 장관과 인터뷰를 할 때 원래 이제 날을 바꿔서 하지 않습니까? 하루는 이쪽, 다음 날은 저쪽. 그러면 두 분이 같이 나오는 게 아니면 왜 나한테만 공격적으로 하냐라고 다들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처음에 전제를 하고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저는 인식의 공유가 있어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인터뷰 종류가 이제 인터뷰 하여간 형식 세 가지가 있잖아요. 디베이트 말 그대로 이제 동시 연결해서 토론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진행자는 이제 물길만 잡아주면 되는 거고, 릴레이 인터뷰가 있어요. 릴레이 인터뷰. 그러니까 차례로. 그러니까 요즘 저희가 이제 뭐 주요 관심적 후보자 인터뷰를 릴레이로 많이 하는데. 여기서도 사실은 진행자가 각을 세워서 질문할 이유는 별로 없죠. 왜 그러냐면 입장이 다른 두 사람을 차례로 연결하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할 기회만 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단독 인터뷰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맞상대가 지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 인터뷰가 되는데 이게 뭐예요만 물어보면 일방적인 주장의 자리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오히려 맞은편의 입장에서 질문하는 게 어찌 보면 정석인데 이게 정석이죠. 그런데 그렇죠. 왜 질문 그렇게 하냐. 이래버리면 힘들죠. 네. 그 한 위원장이 좀 어느 정도 스타 정치인처럼 떠오르기 시작한 때가 언젠가 보면 유튜브에서 그 대정부 질문에서 나와서 발언하는 영상들, 막 국회의원들이 흥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뭐 나름대로 차분하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 좀 어느 정도 호응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기자들의 질문을 마다하지는 않는, 물론 그 내용이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좀 달라지겠지만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뭐 본인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막말로 나아가는 거는 계속 이런 길을 가기로 결정한 건가, 뭐 이런 의문을 들 수밖에 없고, 네, 어제 재외투표 연설에서는 정치 쇄신 약속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 쇄신의 약속에 이 언론관도 포함이 돼 있는지 이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재투표 연설에서 했다는 게 국민의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정치 쇄신 약속을 드린다. 염치 없지만 딱 한 번만 믿어달라. 저희부터 바뀌겠다. 이게 이제 그 전문가들이 막판에 가면 국민의힘이 읍소 전략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 바가 있었는데 그 차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정확히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뭐 읍소로 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예상을 했는데 그대로 나오는 것 같고요. 앞서 이제 질문들, 앵커에 대한, 언론에 대한 그런 건 말씀이 들어서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국민의힘 그다음에 대통령에게 비판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기사들이. 근데 대부분 이슈가 그쪽 이슈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종섭 대사의 호주 갔던 거 부분들, 많은 국민들이 이게 상식적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언론에서 다뤘고 심지어 여러 보수 언론에서조차 당장 귀국하라고 하는 겁니다. 상식적인지 않은 일이 이쪽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많은 거고, 그러면 물론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그래서 그러면 저쪽도 똑같이 해야 돼라고 해서 그만한 비중을, 그 정도 무게감이나 중요도가 없는 걸 찾아서 하는 것도 이건 사실 약간 부적절하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대파 문제도 그렇고요. 근데 불과 과거도 아니고 한 달 전쯤만 생각해도 당시 민주당의 공천 파동이 쭉 있었을 때, 이재명 대표의 사천 논란이 있었을 때 대부분의 언론들이, 심지어
진보 언론이라고 분류되는 경향신문과 한겨레도 많은 사설로서 민주당의 공천 논란을 비판했거든요. 그래. 그때는 나쁜 이슈를 그쪽에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들이 다 동등하게 다뤘었고 그때도 그러면 물론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만 갖고 그래?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많이 듣는 얘기죠. 예. 왜 나만 갖고 그래?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가 그때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여야 공이 꼭 그러면 왜 우리만 갖고 그래? 예. 다들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쪽에서도 잘못하니까 그쪽 얘기가 많이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걸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는 빨리 사과하고 빨리 시정하면은 그쪽만 갖고 안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 그런 수습을 못하니까 계속 그쪽 얘기가 퍼지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요. 이제 극복 전략을 써야 되는데 회피 전략을 쓰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것이. 아무튼 지금 박성태 실장이 이제 쭉 그 진단한 걸 좀 종합을 하면 보수 진영 안에서 이제 위기감이 좀 상당한 것 같다. 그죠? 예. 근데 거기서 그러면 해법이 무엇이 있을 것이냐. 결국은 문재인, 그러니까 화근은 윤석열 대통령인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어떤 이 그 문제의 핵심을 어떻게 그러면 정리할 것인가가 지금 보수 진영에서 이제 골머리를 쌓고 있는 과제다. 예. 그리고 이제 대안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좀 더 확실한 차별화를 주문하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의 지금까지 행보를 종합해 볼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여권 내부에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기회에 그냥 확실히 선을 그어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사실은 선거가 임박해서 제가 추측하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설령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타이밍이 지금이냐. 그렇죠. 예. 한 늦은 달 거 아니야? 전이면 몰라서도. 그러니까요. 예. 예. 이런 문제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 문제 이 정도로 하고 조금 아까 대법관 얘기 나왔으니까 이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875원. 네. 보도 형태가 좀 어땠어요? 이게 처음에 그 마트를 갔던 게 그 윤 대통령이 갔던 날이 18일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초반에는 그렇게 보도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 보도 양상을 보니까 뭐 초반에 한 2, 3일 동안에는 그렇게 보도량이 뭐 미미하게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한 사흘 지나면서부터 급증하는 양상을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랬을까 한번 보니까 그 물가 현장 점검이 오후 2시였고 이 풀 기자가 가서 취재를 해서 배포가 된 게 이제 오후 4시 이후쯤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저녁부터 875원이 언급된 첫 보도가 더 팩트에서 처음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그 댓글에 뭐 이제부터 뭐 거짓말하고 있냐, 뭐 100g당 가격 잘못 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이 좀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다 이제 민주당에서 신현영 대변인이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만 하고 있다 대통령을 비판하는 논평을 내면서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 보도에 불이 붙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실 이 대통령 일정에 대해서 생각보다 이렇게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나온 자료를 보고 쓰는 경우들이 좀 많기도 하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논쟁적인 지점들이 뒤늦게 조금 확산이 된 케이스인 건데 그러다가 지금 19일 저녁에 중앙일보가 행사 현장 영상 붙인 기사를 내보냈거든요. 네. 이때 보면은 이 해당 매장은 윤 대통령 방문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대파를 현재 가격의 3배 넘는 가격에 팔았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방문하는 날 가격을 낮췄다. 이랬고 이쯤부터 이제 유튜브에도 윤 대통령 그 대파 관련된 영상이 많이 확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뭐 그다음에 지상파 방송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MBC 뉴스데스크가 20일에 민생점검날 대폭 할인, 뭐 때 아닌 대파 논쟁, 그리고 SBS 같은 경우는 좀 며칠 지나서 대통령실이 한단 875원 대파 논란에 물가 안정 정책 반영 결과 반박 이렇게 대통령실 입장을 좀 전하는 형식의 기사를 내기도 했고요. 근데 대통령실이나 여권에서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그 다루는 언론 보도가 문제가 있다 지금 이런 시각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언론 탓의 문제로 같이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대통령실이 사실은 이렇습니다. 뭐 사이다라고 대통령실의 언론 보도나 이슈 관련해서 해명을 하는 그런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첫 문장 때부터 뭐 지난 정부 때도 대파 한 단 7,000원 하는 등 파테크 반려대파 등 신조어까지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사이다라는 거를 게시를 했거든요. 네. 뭐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실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좀 언론들이 좀 대파 논란을 뭐 키우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불만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했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오히려 언론보다 이수정 후보자의 그 발언이 오히려 더 불지른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JTBC 유튜브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 875원 그거는 한 풀이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일 수도 있죠. 이 대파 한 단을 집어들고 875원이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한 뿌리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수정
그 후보가 잘못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육개장에 넣을 대파 샀습니다라면서 그 유명한 대파 격파 영상을 올립니다. 그 영상 많이들 보셨을 텐데 거기서 보면은 뭐 대파 값이 굉장히 뭐 저렴하게 샀다라고 하면서 홍보하는 영상을 올렸다가 내렸죠. 그래서 경향신문 기자가 통화를 했더라고요. 이 후보랑 그런 영상 올린 것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런 영상을 올렸다가 내린 거 그까짓 걸로 기사를 쓰는 것 자체가 좀 약간 넌센스하지 않냐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요. 결과적으로 딱 보면은 다들 분노의 핵심을 이해를 하지 못한 대응을 하면서 오히려 확산을 키워가고 불을 더 붙이고 있는 게 여권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뭐 그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875원이란 가격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었느냐 이런 문제가 본질이 아니라 그렇죠. 어찌 본다면 이 가격이 합리적이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각 이것이 지금 그러면 현실을 정확히 반영한 것이냐. 그러면 그게 합리적인 가격이면 몇천 원씩 하는 거에 대한 그러면 어떤 정부의 어떤 평가가 뭐냐. 그럼 대책이 뭐냐. 이게 지금 되어야 되는데 그냥 합리적이라고 해버리니까. 장에 가서 그 저기 대파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답한 거죠. 답답해지는 거죠. 이 논란이 불거지고 나서 마트 같은 데 가서 대파가 얼마더라라고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대파 챌린지 그렇게 많이 나오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온라인 마트에서도 검색해보고 오다 가다가 이제 뭐 시장에서 보기도 하는데 지금 이렇게 대파값이 비싸면 이렇게 비싼 심각한 현실에 대해서 좀 대통령이 공감을 한다거나 뭘 이렇게 좀 해결책을 모색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굉장히 이렇게 이벤트적인 할인을 하는데 가가지고 아, 이 가격이면 합리적이다라고 말하는 게 나와버리니까 예. 서민들 입장에서는 저게 뭔가 대통령이 가면 저렇게 싸지나 어떤 댓글을 보니까 다음엔 삼겹살이 2,000원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 대파를 싸게 살려면 대통령을 따라다녀야 된다. 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이제 대통령이 대파 가격을 사실 모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본인이 뭐 시장에 많이 가봤다고 얘기했지만 네. 뭐 그 파 한 단 가격까지 어떻게 정확히 알겠냐는 생각도 있는데 시장에 많이 가도 또 가격은 변동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요. 근데 대통령만을 위한 세팅된 가격 이걸 보고 대통령이 현실을 인식하게끔 만든 참모들 또 결국에는 그런 참모들 옆에 배치하는 대통령 여기에 대한 불만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대통령이 안 갔을 때면 안 갔더라도 예를 들어 농협 유통의 하나로마트가 875원의 가격을 제시했을 거냐. 이게 의문인 거죠. 다른 곳 다 아무리 정부 지원금이 있어도 그렇게가 안 되는데 대통령에게 마치 괜찮은 것처럼 눈 가리고 아웅한 건 아니냐. 그러면 이 눈 가리고 아웅한 참모들이 왜 있냐. 대통령이 뽑은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게 크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파 자체의 특성도 있는데 왜요? 이게 파가 아니고 샐러리였으면 이렇게 커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밈을 만들기 좋고 말 그대로 이제 그 필수. 네. 정말 거의 모든 요리에 다 들어가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조국혁신당에서는 좌파 우파가 아닌 대파 때문에 망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대파로 말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SNS상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정부에 대한 비판 사실은 가장 서민적인 음식인 파를 가지고 대통령이 가격을 좀 말도 안 되는 비상적 가격으로 세팅해놨어. 여기에 대한 거를 밈을 만들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이게 여권 내부에서도 나와요. 언론 인터뷰한 거 보면은 여권 인사가 이번 총선에서 좌파 우파 사라지고 대파만 남았다. 여권의 대파 논란 차단이 최우선 과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고 그 최지영 서울 종로 후보 같은 경우는 보좌 기능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서병수 후보는 이 할인에 할인 거듭하고 쿠폰까지 끼워서 만들어낸 가격이면 결코 합리적 가격일 수 없다. 굉장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목소리들이 과연 대통령에게 가닿고 있느냐. 이게 계속 의문이 제기되는 거잖아요. 이걸 받아들이는 국민 입장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대파의 파를 뭐 깨뜨릴 파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만든 패러디 같은 것들을 한다거나 뭐 이행시를 한다거나 이런 것까지 유행이 되고 있고 심지어 이게 외신에서도 보도가 됐거든요. 로이터 통신이 윤 대통령이 지난주에 마트 방문해서 875원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대파 한 묶음을 집어든 뒤에 이 소비자 물가 상승이 언론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주문하자 정부가 이제 1,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 점도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물가 문제를 대통령이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정부가 일사불란하게 나서는데 결국은 다 그게 돈을 투입해서 하는 거다라는 문제의식이 우리나라 바깥에서 봐도 보인다는 거죠. 근데 아무튼 대통령실의 시각은 언론이 지금 뭔가를 왜곡하고 있다 이런 시각인 거잖아요. 네, 지금
그 보니까 대통령이 그 현장에서 875원으로 알고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지금 다른 데서는 이렇게 이 가격에 살 수 없지 않냐 이런 말도 덧붙였다. 뭐 이런 것들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정말 875원으로 대파 가격을 알고 있다라고 해서 비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그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거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오히려 이제 얼마였다. 네. 뭐 이런 어떤 그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문제의 본질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닌데 그렇죠. 이렇게 보면서 이제 문제는 파문이 일었을 때 그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래서 조기 진화하느냐 아니면 오히려 더 키우느냐. 이게 사실은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렇고 정당을 거기 이끌어가는 대표 입장에서도 만기칠람이 불가능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디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누가 그걸 어떻게 다 관리하겠어요. 사전에. 저는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사후 대처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여기서 문제가 있다는 것 같아요. 이게 결국. 그렇죠. 이게 좀 왜 언론이 우리의 이렇게 진심을 받아주지 않느냐라고 억울해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게 포인트가 잘못된 거구나 하고 방향을 수정해야 되는 시점인 건데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계속 대결 양상으로 간다거나 오히려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게 대파 관련 보도가 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다뤄질 수 있다 뭐 이런 또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거든요. 뭐 민원 들어가 있다면서요. 예, 그 MBC 뉴스데스크 앞서 말씀드렸던 그 대파 논쟁 관련해서 보도한 것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됐고 이게 뭐 객관성 사실보도 규정을 위반했다라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JTBC가 보도한 걸 보면 민원인이 대통령 발언을 화제 발언이라고 표현한 것도 편파적이라고 표현을 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저희 프로도 민원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그렇죠. 언급을 하셨던 것 관련해서 이제 뭐 얘기가 나올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이 대파 관련 논란은 거의 모든 언론이 다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TV조선에서도 보면은 26일에 여기는 이제 대담하는 코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총선 설명서 서반장, 김반장 코너에서 대파가 중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있었거든요. 이때 보면은 이번 사안도 엄밀히 보면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서 시작된 거다. 결국 용산발 리스크 아닌가 이런 표현까지 사용을 합니다. 근데 왜 MBC만 민원을 하냐? 그러니까 이게 민원이 제기되면 그 안건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갖고 민원을 넣느냐에 따라서 이제 안건이 결정이 되고 문제는 이제 심의 결과인 건데 지금 심의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아까 그런 얘기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런 얘기 한다고 했잖아요. 왜 시민은 왜 MBC만 갖고 그러냐. 이 파 문제까지도 방심에 들어간 거는 파가 놀랄 일 정도로. 근데 지금 조금 전에 기사가 났던 세계일보 단독이라고 하는데 저희 시선 집중에도 고정 출연했다가 이제 YTN 아침 프로 이제 그 진행자로 갔던 박지훈 변호사가 라디오 진행자에서 하차를 했다라는 후임의 배승희 변호사가 결정이 됐다는 이런 지금 기사가 세계일보에 지금 떴어요. 그래서 이유를 보니까 그 박지훈의 뉴스킹 그죠? 네. 해당 프로에 대한 방심의 제재가 누적된 데 따른 것으로.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 편향성 논란을 받았던 YTN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금 이렇게 보도가 됐다고 하네요. 네. 제 개인 의견으로 말씀드리면 어차피 개인 사업자긴 한데요. 네, 말씀드리면 YTN이 좋은 조치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승희 변호사는 약간 극우적인 입장이 많은 유튜버거든요. 그러면 여권 내에서도 나온 얘기예요. 예를 들어 지금의 방심의 행태랄지 아니 이런 부분들 국민들이 그러면 극우적인 앵커가 간다고 해서 그쪽 의견을 많이 들을 거냐. 어느 정도 이 틀이 있고 레인지가 있는데 이걸 넘어나게 되면 너무한다라고 오히려 반감이 생깁니다. 오히려 보수 쪽에서도 좀 약간은 우측 성향인 앵커가 간다면 좀 모르겠지만 넘어해버리면 역효과가 더 납니다. 저는 여당에도 이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방심위가 너무 그런 거여도 여당 내에서도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나오니까 그런 의견들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방심의 제재가 누적된 데 따른 거라고 했는데 선방의 제재가 누적된 것으로 뭐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유튜브 클립 제목도 굿바이라고 올렸다고 하니까 뭐 사실인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이제 굉장히 좀 극단적인 성향의 보수적인 유튜버라고 알려진 이미지도 있는 거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반대급부가 더 생길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런 것들을 과연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있느냐 이런 의문이 계속 쌓이면 이것도 언젠가는 결국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차피 이제 뭐 청취자가 판단을 해주겠죠, 그렇죠? 뭐 청취자 반응해서 이제 어떻게 나올지 이걸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방송계는 여전히 뒤숭숭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네요. 이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언론 어때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